네, 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정리해드리는 북한 엑스파일 순서입니다. 지난 11일 평양에서는 제4차 당 대표자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제1비서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맡아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최용의 당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는 등 측근들도 승진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박형중 박사님을 모시고 김정은 체제 공고화와 여기에 노동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후계자 지명에서부터 당 제1비서 등극까지 김정은의 활동을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북한의 3대 세습 후계자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손자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아버지 김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 일어난 뒤 다음 해인 2009년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김정은이 두 형들보다 자신을 더 닮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후계 지명 이후 당 대표자회에서 얼굴을 드러낼 때까지 김정은은 아버지의 공개 활동을 수행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우선 군 장악에 주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방문했던 탱크 부대를 찾아가고 전투기와 전투함을 직접 타면서 군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2009년 4월 5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이 2년 동안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며 자리를 비웠을 땐 홀로 평양을 지키며 통치 연습도 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김정은의 홀로서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며 조문 정치를 폈습니다. 빈소에 조문을 놓은 엘리트들의 충성을 맹세받고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차지해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12월 28일 연결식에서는 맨손으로 운구차 맨 앞을 지키는 측은한 모습을 주민들 앞에 보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2012년 새해를 맞은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군심 장악에 국정 운영에 최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2009년 9월 28일 이후 올해 4월 6일까지 모두 175회의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 관련 활동이 62회로 경제 시찰 37회, 외교 활동 참석 13회를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체제 결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한 이명박 정부와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실행한 서해 4군단 사령부를 방문했고 판문점에 직접 내려와 대남 시위도 벌였습니다.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229 합의를 이끌어냈다가 돌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카드로 집어들었습니다. 대화와 도발을 번갈아하며 미국을 자극하는 아버지의 성군 외교도 흉내를 내본 셈입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주석의 100회 생일인 올해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제4차 당 대표자회와 5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군을 넘어 당과 국가 부문의 최고 통수권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서른도 안 된 김정은에게 충성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올해 81세 북한 군부 최고 원로인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가족들까지 동원해 김정은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공고화될 수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엘리트 내부의 균열 가능성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은 태양절 축제 기간이 끝난 뒤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목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당 대표자회가 이번 네 번째고요. 네. 2010년 9월에 3차 대회가 열린 뒤에 1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이번 대회 개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권력을 넘겨받았지만은 아직 권력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당 대표자회에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는,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정비되는 일종의 기념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노동당 요직의 인사가 핵심이었을 텐데요. 예.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 그 의의는 무엇인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선 예상됐던 거가 그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에 당 총비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주요한 요직을 차지할 거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뭐 대체적으로 그 예상은 맞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지만은 이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당 총비서가 아니라 당 제1비서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뭐 이거는 대략 예상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인사가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좀 특이할 만한 일들이 그러니까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가 최용해 그 이제까지는 근로 담당 비서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용해 비서가 이번에 일종의 그 벼락 승진을 한 겁니다. 일종의 벼락 승진을 해가지고 이번에 맡은 거가 총정치국장을 맡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민무력부의 인민군의 총정치국장이죠. 예, 인민군의 총정치국장입니다. 이건 굉장히 최용해의 이러한 승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간인을 기용하면서까지 어떤 그 군의 총정치국이면 인민군의 어떤 사상과 정신과 조직을 다 관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요직에 민간인을 앉혔다. 그 김정은의 보관이 어떤 것일까요? 그 최용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간인 전혀 이질적인 사람이 거기 장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군부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기득권을 깰 수 있는 그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전통적으로 군인들이 그 차지하고 있던 직책에다가 민간인을 임명한다는 거가 굉장히 김정은으로서도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고 굉장한 힘이 떠받쳐주지 않으면은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관철되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힘은 바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겠군요. 자신만의 권력이라기보다는요, 이제 군부가 힘을 팽창함으로 해가지고 특히 요새 등장하고 있는 신군부가 힘을 팽창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피해보는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김정은과 합심해서 이 최용해를 밀어넣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신군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예. 신군부 지금 말씀하신 그 신군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가 조명록이라든지 김영춘이라든지 오국열입니다. 이 세 사람은 조명록은 사망했고요. 김영춘이나 오국열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 2009년부터는 그렇게 큰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2009년부터 이 신군부 세력을 확장해 왔다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남 그 도발에 이 신군부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신군부 세력이 확장함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세력이라고 하면은 민간 당뇨들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장성택과 그 민간 당뇨 세력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제거되었던 주요한 장령들 또는 세력이 약화되었던 장령들을 보면은 구군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국열이나 김영춘에 의해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신군부의 세력 확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세력이 민간 당뇨 세력하고 이제 구군부의 오국열이나 김영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연치 않게도 이 최용해라고 하는 사람은 장성택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민간 당뇨 세력에서 장성택과 함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은 김정은의 등장 이후에 또 그 전후에 성군 정치 기간 동안에 힘이 너무나 세진 신군부 세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용해라는 민간인을 군 총정치국장에 앉히는 그런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다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 인사를 보면은 이제 군부와 민간 당뇨들 간의 세력 균형 또는 견제와 균형을 도모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구군부와 신군부 간의 이 세력 균형, 견제와 균형을 도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영호 그리고 김영철이 예. 상당한 그 견제를 받게 되는 그런 셈이군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재미있는 그 대립 관계가 최영애와 이영호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두 사람이 직책으로 보면은 너무나 비슷한 자리에 이렇게 그 병렬적으로 앉아 있네요. 딱 그 뭐랄까요, 상응하는 자리에.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영애는 총정치국장이 되었고, 이영호는 총참모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에서 핵심적인 두 개의 직책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총참모장보다는 총정치국장을 더 그 우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를 실제로 부리고 작전하는 임무가 되는 거고,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동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의 구조상 총정치국이 더 이제 그 뭐랄까요, 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또 이번에 최영애가 그 총정치국장으로 등장함으로써 이 북한의 권력 사유를 허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영호가 최영애 뒤로 밀리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당 정치국 상임위원이고 상무위원이고 그 다음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두 사람 다 인민군 차수죠. 예, 그렇습니다. 차수고. 야, 그럼 앞으로 정말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예. 그 두 사람의 그 권력투쟁, 이게 뭐 상당히 심하게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그 개인들 간의 그 얘기가 좀 재미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하나로 묶어서, 그럼 이제 당이 있고 군이 있고 이제 국가 영역이 있는데, 예. 이런 그 북한의 큰 틀의 삼각 권력 구도 내에서 앞으로 노동당의 역할, 위상,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 3대 그 핵심 기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있습니다. 정치국에 북한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가 그 국방위원회입니다. 국방위원회도 보면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관련, 군수 관련, 공안 관련 엘리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보면은 실제로 작전하는 군인들이 조금 더 비중이 높지만은 거기도 중요하게 그 군사, 그 다음에 경제, 공안 엘리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구 중에서 앞으로 어떤 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지가 이제 그 주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 당대표조의 결과 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가장 재밌는 거는 총비서직은 김정일의 것으로 영원히 남겨두고, 예. 김정은은 제1비서라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총비서가 되는 예. 그런 그 약간의 편법을 썼는데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정은이가 또다시 총비서 직책을 차지하게 되면은 조금 모양이 우습게 되기 때문에 당 제1비서라고 하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취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직책의 내용, 권한을 보면은 과거의 총비서나 당 제1비서나 그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제1비서라는 자리로 물려앉고 아버지는 총비서로 이제 일종의 예. 이제 모신 거죠. 예, 모신 겁니다. 공경을 하는 태도는 갖추고 예. 실질적인 권한은 자기가 가지고. 예, 예. 그런 것이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고모죠. 예, 예. 김경희는 당 비서로 승진을 하고, 예. 고모부인 장성택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정의원으로 예. 이제 한 단계씩 승진을 했는데, 예. 뭐 이 사람들의 그 제도적인 권력과 실제 권력은 뭐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그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장성택하고 김경희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일종의 가계, 지금 로열 패밀리의 멤버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피를 보면은 김경희가 핵심적인 그 그러니까 실제로 피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실세는 김경희일 거라고 추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성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까지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봤을 때 북한의 실권자, 가장 중요한 실권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했는데, 일단 장성택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 실권을 가진 사람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경우에는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의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성택은 항상 적극적으로 일선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단계 직책을 높였지만은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경희의 입장에서도 김경희가 김정일이 남겨준 이 곡간, 금고에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핵심 실세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에도 아마도 두 사람이 지금 행해진 인사 개편에서 이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바로 박봉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제한적인 경제 개혁 그리고 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 예.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죠. 예. 김정일의 북한 경제 정책이 다시 보수화되면서 사라졌다가 예. 화폐 개혁이 실패한 직후에 다시 나타났는데요. 예. 이번에 당 경공업부장으로 아마 다시 승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김정은의 경제 정책이 좀 옛날에 예. 제한적인 개혁 개방을 답습하는 그런 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아직 그럴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북한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몇 가지의 내부적인 문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서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한다는 거고 획기적인 개방이나 개혁을 도입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정책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국가 부분을 강화하고 국가 부분의 특히 중화학공업 국영기업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살려내고 그 다음으로는 국영경공업을 진흥시켜가지고 이 소비재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박봉주의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국영기업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 문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에 관한 문서들을 보면은 그런 과거 박봉주가 했던 방식의 경제정책을 시사하는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 새로운 지식은 이거 같습니다. 최용해라는 북한의 민간인이죠. 인민군, 대장이긴 하지만, 이번에 차수로 승진하면서 어쨌든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기용되면서, 이전까지 너무나 비대해진 신군부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그리고 균형을 찾는 그런 역할을 띠고, 이번에 인사가 됐다 그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북한 군부 내에서 최용해와 신군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좋게 말하면 견제와 균형이지만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겠네요.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